예, 부동산 자산 관리론 10주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서는 그 9주차 강의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9주차 강의 내용이 좀 많았죠. 그래서 다른 때보다 좀 많이 요약 정리를 해봤습니다. 조금 10주차 나머지 시간에는 조금 천천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꽤 많이 나갈 것 같긴 합니다. 화면을 공유하고 화면을 띄워놓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강의안이고요. 81쪽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과 국민경제 전반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부동산 시장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규모 그리고 그 파급 효과는 굉장히 크고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량적인 측면 그리고 저량의 측면 두 가지에서 살펴볼 수 있을 텐데요. 유량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살펴보면 매년 신규로 건축되는 건물의 가치 그리고 자가주택으로부터 창출되는 귀속 임대료의 합 이걸 가지고 이제 유량으로서의 부동산의 가치를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경제활동별 국내 총생산 GDP 이거 가지고 이제 그 유량으로서의 부동산의 어떤 그 크기를 갖다 살펴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계로 잡기가 어렵거든요. 이에 비해서 이제 부동산 저량 측면에서 그러니까 부동산의 재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토지 그리고 완공된 건물 등의 시장 가치로 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정을 한번 해보면요. 부동산 저량, 즉 스탁이 국가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0%를 상회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의 국민 대차 대조표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이걸 보면 2018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토지 자산은 8,223조 원, 그리고 건물 자산은 3,215조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용 부동산, 즉 다시 말해서 주택이 되겠죠. 그래서 주택은 1,609조 원, 그리고 주택 외의 비주거용 부동산은 1,606조 원에 달하고 있다. 그래서 거의 주거용이나 비주거용이나 비슷한 그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부동산 자산은 전체적으로 보면 1경 1,438조 원, 토지와 건물을 합쳐놓은 거죠. 그래서 비금융자산, 그러니까 이걸 보통 이제 국가자산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비금융자산 총액 1경 5,050조 원에 약 76%에 달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도 한 70% 정도 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살펴보면 이제 70%를 상회하고 있으니까 미국보다 조금 더 많다, 비슷한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그 부동산 자산을 그 국내 총생산 GDP하고 비교해 보면요, 부동산 자산은 GDP의 6배. 이게 이제 2018년 자료입니다. 토지 자산은 4.3배, 건물 자산은 GDP의 1.7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표로다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 가지고 이제 한번 살펴보면요. 비금융자산 총액은 1995년 말에 1995년 말 이게 연말 기준입니다. 그래서 1995년에 비금융자산 총액이 2,860조 원 정도였는데요. 2018년에는 1경 5,049조 원, 1경 5,050조 원, 이 정도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5.3배, 요 14년 동안에 5.3배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얼마나 증가했는지 연평균으로 따져보면요. 매년 7.5%씩 증가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비해서 국내 총생산 같으면은 1995년에 437조 원이었거든요. 이게 2018년에는 1,894조 원 정도로 4.3배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비금융자산 총액이 5.3배 증가했는데 14년 동안 국내 총생산 GDP는 4.3배 증가했고 연평균으로 따져도 비금융자산 총액은 7.5%씩 증가했는데 GDP는 6.6%씩 증가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자산은 어떨까요? 부동산 자산은 1995년에 2,183조 원 정도였거든요. 이게 2018년에는 1경 1,438조 원, 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5.2배 증가를 했고요. 연평균을 따지면은 7.5%
씩 매년 증가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자산을 토지 자산 그리고 이제 건물 자산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토지 자산은 1995년에 1725조 원 정도에서 2018년에는 8223조 원 정도로 4.8배 증가했고요. 그리고 매년 그 7%씩 증가했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건물 자산은 1995년에 458조 원 정도였는데 요게 이제 그 2018년 말에는 3,215조 원으로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건물 자산은 그 14년 동안에 7배 정도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 매년 8.8% 증가했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건물 자산을 주거용하고 비주거용 두 가지로 나눠서 봐도요. 주거용도 230조 원에서 1,609조 원, 그리고 비주거용은 228조 원에서 1,606조 원 정도니까 비슷한 규모, 그 성장 속도도 비슷하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둘 다 14년 동안 7배 증가를 했고요. 주거용 건물은 8.8%씩 매년 증가했고 비주거용 건물은 매년 8.9% 정도씩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주거용 건물의 그 증가 속도가 주거용 건물보다 조금 더 약간 더 크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 특기할 만한 것은 2000년서부터 그 이후를 보시면은 부동산 자산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요. 토지 자산도 마찬가지고 건물 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1995년하고 2000년 그 사이를 보면은 뭐 그렇게까지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비중으로 따져봐도 괄호 안에 있는 수치가 비금융자산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거든요. 비중을 보면 1995년에는 76.3%였는데 2000년에는 71.3%로 약 5% 정도 남짓 감소를 합니다. 비중이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이유를 갖다 이제 살펴보면은 정말 1997년에 우리나라 IMF 구제금융 위기가 있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 부동산 자산의 가격이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절반으로 가치가 하락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제가 보기엔 한 70% 정도 수준으로 30% 떨어진 거죠. 그래서 그 정도 이제 떨어졌기 때문에 이때 부동산 자산이 그 비금융자산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좀 줄어들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2005년에 다시 이제 비중이 커지고 75% 정도로, 그리고 2018년이 이르러서는 한 76%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1995년이나 2018년이나 비중을 보면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한 76% 정도 수준이죠. 그래서 뭐 그런 거 살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GDP에 대비한 부동산 자산의 배율을 갖다 이제 살펴보면요. 이게 이제 배율 몇 배인지, 그걸 부동산 자산이 GDP의 몇 배인지를 갖다 나타내 주는데요. 1995년에는 5배였죠. 부동산 자산이 GDP의 5배였습니다. 그게 2018년에는 6배가 되고요. 그 다음에 토지 건물로 나누어서 봤을 때도 토지 자산은 GDP의 3.9배에서 4.3배. 뭐 아주 크게 그 증가하진 않았죠. 그러니까 GDP에 대비해 봤을 때. 건물 자산은 1배에서 1.7배로다가 조금 더 많이 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말까지 해가지고 살펴본 건데요. 그리고 또 2018년 말 거는 사실은 그 잠정치입니다. 근데 뭐 최근에 지금 2021년이니까 뭐 한 2019년 자료까지 나와 있긴 했을 텐데요. 거기까지 업데이트를 못했는데 아마 2019년에는 이 부동산 자산의 가치가 더 커지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건 이제 토지 거래량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자산의 가치를 갖다 부동산 자산의 가치를 생각해 본 거고요. 여기서 이제 거래량을 가지고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은 토지 거래량은 2006년 이후에 감소하다가 2012년 이후에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밑에 그림에서도 보실 수 있겠지만은 2006년에는 토지 거래량이 264만 필지, 그리고 그 면적으로 따져보면은 33억 3,400만 평방미터 정도였는데요. 여기 2012년에는 205만 필지 정도, 그리고 면적으로는 18억 2,400만 평방미터로 좀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2015년에서 2017년은 횡보 상태를 보여요. 그러니까 2015년
도달해 2015년에는 이제 정점에 도달하고요 다시. 그리고 2017년까지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다가 2017년 이후에는 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19년 이후에는 어떻게 됐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늘어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부의 규제 때문에 좀 줄어들었을 수도 있고 그럴 텐데요. 아직 그거는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 현재 보면은 토지 거래량은 290만 필지 정도, 그리고 한 해 동안에 290만 필지 정도, 그리고 면적으로 따져보면은 18억 7천만 평방미터 정도가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주택 거래량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2006년에서 2009년이 아니라 2019년까지인데요. 이것도 주택 거래량도 보면 2007년에서 2010년까지는 좀 정체 상태, 거래량이 그냥 그 정도에서 쭉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2년에 최저 수준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2006년에는 108만 호, 그리고 연면적으로 따지면 주택이니까 건물이니까 연면적으로 따져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8,400만 평방미터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게 2012년에는 조금 이제 감소를 하는 거죠. 그래서 2012년에 이르러서는 74만 호, 그리고 6,200만 평방미터 거래가 이루어졌다가요. 2011년 이후에 증가하다가 2015년이 되면 다시 감소세를 보입니다. 그래서 2015년 119만 호, 그리고 1억 300만 평방미터, 그러니까 2012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죠. 그러다가 2019년, 15년 이후에 다시 감소세를 보여서 2019년 이르러서는 한 81만 호에 6,500만 평방미터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유형별로 나눠보면 뭐 단독주택, 공동주택, 그리고 공동주택 중에 이제 아파트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겠죠. 그래서 유형별로도 나눠서 살펴봤는데요. 밑에 그림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유형별로도 그냥 전체 주택 거래량하고 비슷한 추이를 거의 모든 유형에서 그 세 가지 유형 모두에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더라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해보시면은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부동산 시장의 어떤 규모라든지 아니면 거래량이라든지 하는 걸 통해 가지고 부동산 시장이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 이런 걸 이제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하고 거시 경제에 어떤 관계를 보이고 있는지 요걸 이제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우리 거시경제학을 좀 들어보셨을 텐데요. 또는 이제 경제학 원론에서 거시 부분을 갖다 좀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할 텐데요. 단기적으로 보면 한 나라의 GDP 그리고 물가 수준, 요거는 이제 총수요와 총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형을 갖다 총수요, 총공급 모형이라고도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의 변화가 총수요 그리고 총공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면 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총수요에 미치는 영향, 부동산 시장이 총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나누어 가지고 이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제 부동산 시장이 총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여러 가지 경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국내 총생산 GDP라고 하는 거 정의를 내릴 때 일정 기간 동안에 한 국가에서 생산된 모든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GDP라고 하는 거, 국내 총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정의한 대로 따라 보면은 경제에서 생산되는 모든 재화 서비스의 생산액을 갖다 의미하죠. 근데 이게 결국 누군가의 소득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경제 모든 구성원의 소득 총액하고 마찬가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경제에서 생산되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지출 총액도 됩니다. 그래서 총생산이라고 이제 국내 총생산이라고 이제 GDP를 정의를 하는데 이것은 결국 총소득하고 마찬가지고 또 총지출하고 마찬가지다라고 해서 세 가지 측면에서 모두 똑같다. 그래서 삼면 등가의 법칙이라고 이제 또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총소득 그걸 이제 GDP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다음에 총지출, 소비, 투자, 정부 구입, 순수출 이 네 가지로 이제 분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GDP에 포함이 되면 총소득 또는 총생산에 포함이 되면은 이 네 가지 항목 중에 하나의 지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Y는 C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NX에서 좌변에 있는 GDP는 우변에 있는 소비 C, 투자 I, 정부 구입 G, 그리고 순수출 NX의 합과 똑같아야 된다. 이걸 갖다 이제 국민소득 개정
상등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 이 국민소득 개정을 갖다가 추산을 하고 있거든요. 매년 추산을 해가지고 이제 그거 갖다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변화는 총수요를 구성하는 소비, 투자, 그리고 순수출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결국은 이제 거시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총수요에 소비, 투자, 순수출에 영향을 미치면 당연히 총수요를 구성하는 거에 영향을 미치니까 총수요에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경로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는 실질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거나 또는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실질적인 가치가 증가하면 부가 증가된 거로 여겨가지고 소비를 늘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소득이 증가한 건 아닌데요. 소득이 증가한 건 아닌데, 근데 뭐 예를 들어 자산의 실질 가치가 증가한다. 그러니까 자산의 가격이 높아져가지고 실질적인 가치가 상승한다라고 하면 그만큼 자신의 부 또는 자산의 크기가 커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소득이 증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비를 늘리는 그런 경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놈을 갖다가 이제 웰스 이펙트, 뭐 자산 효과, 뭐 이렇게 이제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처분 소득이 그냥 그대로 있다라고 하더라도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를 증가시키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자산 효과 때문에 부동산의 처분하고 관계없이 소비를 증가시키는 그런 경향이 나타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자산 효과에 따라가 소비가 증가하는 것은 이제 담보대출이 좀 쉬워진다라고 하면 그만큼 이제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을 때 내가 담보대출을 쉽게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소리가 됐죠. 그래서 자산 가치 증가분을 현금으로 전환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이 자산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고 그러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소득이 증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비를 증가시키는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그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인데요. 투자의 미치는 경로는 이제 두 가지 또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축에 영향을 미쳐서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것. 그 다음에 기업의 설비 투자에 영향을 미쳐서 전체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거 두 가지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자, 부동산 가격이 변화하면 저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상대적으로 저축의 수익률은 낮죠. 그래서 저축이 감소하는 그런 그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의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뭐 그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축이 증가하는 그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긴 한데요. 그렇긴 하지만 주택 구매 능력 이상으로 다 주택 가격이 상승한다. 라고 하면 주택 구입 자체를 아예 포기를 하고 대신에 이제 승용차나 고가의 내구재를 구입하려는 그런 경향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저축을 줄일 가능성이 또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저축이 줄어들면은 투자에 영향을 미치겠죠. 저축이 줄면 투자도 그만큼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경로는 이제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 경로죠. 전체적으로 이제 세 번째 경로인데요. 총수에 영향을 미치는 세 번째 경로인데요. 자, 기업의 설비 투자를 변화시켜 가지고 총수요를 구성하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경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설비 투자는 뭐 자금의 조달 비용, 조달 가능 금액, 투자의 기대 수익률, 자본재의 상대 가격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그 기업의 투자는 몇 가지 경로를 통해서 부동산 가격 상승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한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자본이득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이제 기대를 하겠죠. 그러면은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게 됩니다. 너도 나도 이제 부동산을 구입해 가지고 자본이득을 누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주식이나 채권 시장에서는 자금이 몰리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조달 가능한 금액도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투자가 위축되는 그런 경로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토지 가격이 상승하면 모든 생산 과정에는 토지의 투입이 필요하죠. 근데 그 토지 가격이 높아지면 아무래도 토지의 투입량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토지 투입량을 줄이면 그거에 따라서 보완적인 생산 요소인 설비,
자본재해 투입량도 줄게 되고, 그러면 설비를 그만큼 덜 투입하니까 설비 투자를 많이 안 해도 된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투자가 감소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자, 지가가 상승하면 사회 간접 자본, 즉 뭐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 투자가 위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뭐 토지를 수용을 하고 뭐 보상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요. 지가가 상승하면은 이거 수용하고 보상해주는 금액이 커지게 되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도로를 좀 덜 만든다. 그러니까 사회 간접 자본에 대한 투자가 위축이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장기적으로 생산성이 저하되는 그런 경우도 나타나겠죠. 그래서 사회 간접 자본에 대한 투자도 뭐 일종의 설비 투자이니까요. 이것도 이제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순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경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네 번째 총수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이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물가가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은 국내 생산품, 그러니까 국내에서 생산해가지고 수출하려고 하는 그런 생산품의 가격 경쟁력이 저하되겠죠. 그럼 수출이 아무래도 이제 더 적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반면에 수입은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아까 얘기했던 그 자산 효과 때문에 수입하는 재화 또는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수입이 증가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되죠. 수출은 늘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수출은 줄고 수입은 늘어나니까 수출에서 수입을 빼준 순수출이 감소한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거꾸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산 효과 때문에 소비가 감소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이 됐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내가 가지고 있는 부가 줄어들었구나. 그래서 소비도 줄이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의 가치가 저하되니까 기업이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고, 그럼 기업의 투자가 또 위축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그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경기 침체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부동산 가격의 추가적인 하락을 유도해가지고 다시 또 총수요를 감소시키는 그런 악순환적인 자산 디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동산 시장의 총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노동 생산성의 저하, 그리고 노동의 지역 간 이동 저해, 그리고 생산 요소 가격 상승,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총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노동자의 생계비를 상승시키게 되겠죠. 그러면은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데 소득은 그대로 있다, 임금은 그대로 있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임금은 하락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노동자들이 이제 임금을 인상해 달라고 요구를 많이 하게 될 테고요. 만약에 기업들이 노동자의 임금 인상 요구를 받아들인다라고 하면 그때는 노동 생산성은 증가하지 않는데 오히려 생산 비용만 상승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 가격 상승은 주택을 보유한 노동자가 임금 소득을 상대적으로 과소평가하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면은 내가 열심히 일해봤자 뭐 주택 하나 제대로 구입도 못하는데, 이러다 보면 이제 근로의욕이 저하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따라서 노동 생산성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경로를 통해 가지고 총 공급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노동의 지역 간 이동을 저해해가지고 인력 수급에, 즉 노동시장에서 미스매치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 수요가 많은 지역의 주택 가격 그리고 임대료가 크게 상승한다라고 하면 다른 지역으로부터 노동 수요가 많으니까 다른 지역으로부터 그 지역으로 이주를 해야 되는데 이거 그 지역의 주택 가격, 임대료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은 그 지역으로 이동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러면은 노동 수요가 많은 지역 같으면은 수요량은 많은데, 노동 수요는 많은데
노동의 공급량은 적기 때문에 초과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다른 지역, 즉 노동 수요가 많지 않은 지역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히려 초과 공급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인력 수급에 있어서 그 두 지역 모두 다 좀 차질, 애로가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생산 요소 가격 상승입니다. 그래서 상업용 또는 공업용 부동산의 가격, 또는 임대료가 뭐 이것들은 정말 부동산 임대료 이것도 일종의 생산 요소의 가격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또는 임대료가 상승하면 생산 요소의 가격이 높아지는 것하고 마찬가지인데요. 그럼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겠죠. 기업의 입장에서 비용이 더 많아지는데, 근데 만약에 토지의 생산성 증가가 더 크다라고 하면, 이 비용의 상승분보다 더 크다라고 하면 그때는 뭐 말이 돼요. 괜찮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토지의 생산성은 조금씩 증가하는데, 근데 부동산의 가격 또는 임대료가 폭등을 한다라고 하면 생산 비용이 더 크게 증가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지가가 상승하면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 또는 부지를 필요로 하는 업종에 있어서 신규 기업이 들어가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지겠죠. 기존 기업이 독점을 하는 그런 현상이 또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모두 다, 즉 다시 말해서 임대료가 그 부동산의 가격 또는 임대료가 높아져 가지고 생산 비용이 증가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생산량, 생산 규모를 갖다 줄이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노동자를 고용하는 그 크기를 갖다 줄이려고 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생각해 본 게, 이제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 또는 부지를 필요로 하는 업종 신규 기업이 진입하기 어려우면 독점이 나타나게 될 테고요. 그러면 기업이 여러 개가 아니라 하나밖에 없으니까 아무래도 고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실업률은 높아지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세계은행에서, 월드뱅크에서 1993년에 그 영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났을까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요, 실업률이 높아지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더라. 즉 고용 규모가 줄어들더라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또 끄집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부동산 시장과 국민 경제,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그 국민 경제, 거시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 그리고 이제 거시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경로를 거쳐가지고 영향을 미치는지 이제 살펴봤고요. 정말 잠깐 쉬었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세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